다음으로 1962년 제정 문화재 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에 대해서 김용철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용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관한 것입니다. 1962년 1월 당시 국회 기능을 대신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20여 차례 개정을 거쳤고 아시겠지만 지금은 문화재 분야의 성장 그리고 문화재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 법의 비중도 커졌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법률이 근대 일본 그리고 현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과 관련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산발적인 연구들이 있었지만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933년 조선 보물 고적 명성 천년 기념물 보존령이라는 칙령이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편으로는 계승하고 있고 또한 동시대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과의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중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근대 일본의 문화재 보호 제도와의 연관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 당시 부칙에 보면 이 법률은 1933년 조선 보물 고적 명성 천연기념물 보존령의 폐지를 받아서 그 법령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해방된 이후에 이 10여 년 동안 그 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1947년 국보 고적 명성 천연기념물 보존법안이 제출된 바 있고 50년에도 똑같은 이름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률 모두 법안으로 끝났습니다.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1960년에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인데 사실 이 법률의 성안에 관한 초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은 1956년입니다. 그래서 5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고 또 이제 5, 6년 걸려서 이 법률이 완성되게 된 것인데 사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식민지 시대의 보존령과의 연속성과 동시대 50년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과의 연관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초안 당시에서부터 이제 외정의 법령 그림자를 쓰겠다라고 하는 공언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식민지시대 보존령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50년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안과의 유사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존령의 주요 조항, 특히 이제 문화재 지정의 기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제1조에 나와 있는 이 문화재 보존 혹은 지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역사의 증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조선 총독이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된 이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 사실 투 트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기준이 이 문화재 보호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 그것이 시작된 것은 1897년이었습니다. 도사사 보존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 역사의 증징과 미술의 모범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문화재 보존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고사사 보존법은 좀 이따 슬라이드 보겠습니다만 일본이 흑선의 충격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신불 분리를 했던 그 이전까지 한 덩어리였던 신도와 불교가 다르다라는 신불 습합에서 신불 분리로 나가게 되는 그 전환에 의해서 불교 문화재가 대규모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불교 자체에 대한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혐고상신, 옛것을 폄하하고 새것을 숭상하는 혹은 회불회석의 현상 속에서 옛날의 조형물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71년 고기구물 보존방이라고 하는 법령이 발표가 되고, 자,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게 됩니다. 많은 문화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897년에 이제 고사사 보존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해외 유출을 막게 되는데, 표면적인 법 조항의 내용은 고사사를 보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신사와 사찰을 보호함으로써 이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이 고사사 보존법의 조항이 이제 그 다음 시기,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문화재 지정 기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그 흐름이 1950년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1933년에 제정되었던 이 보존령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시적으로 이 일본의 역사의 정징, 미술의 모범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이 1962년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에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일본에는 이 문화재에 대한 정립된 개념도 없었고,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런 시기에 나타났던 것이 고기구물 혹은 역대 풍속을 조회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장식, 나라의 장식 같은 표현들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고사사 보존법에 등장한 역사의 정징, 미술의 모범으로 전부 정리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1929년 국보보존법에 나오는, 여기서도 역사의 정징 또는 미술의 모범이 국보로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실 국보보존법은 고사사 보존법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개인 소장 문화재들을 국가에서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29년까지 일본 본토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흐름이 33년 조선의 보존령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왼쪽의 사진이 1898년 신불 분리령 당시에 소위 해불 해석이 일어났던 이 불교 문화재 파괴 운동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불에 목이 이탈하나 있다든지 혹은 그 신체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고, 다행히 이때 살아남았던 불상들 혹은 불교 조각들은 그 이후에 국보로 지정되고 또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나 신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1897년에 이 고사사 보존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왼쪽에 말을 탄 인물이 오카쿠라 텐신입니다. 도쿄 제국대학 제1회 졸업생이고 도쿄 미술학교 교장을 역임하던 당시에 이러한 법률 제정에 관여했고, 사실 미술사를 체계화시킨다든지 또 제국박물관의 체계화, 미술 비평 등등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앞설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활약상을 보였던 인물인데, 자, 이렇게 시작된 문화재 보호 법령이 조선에까지 이어졌고 해방 후에까지 그 그림자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특히 조선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은 구로이타 가츠미입니다. 구로이타 가츠미도 도쿄 제국대학 출신인데 일본 고대사 전공이었습니다. 고문서 쪽에 전문가였고 유럽에서 유학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시찰하고 또 유럽에서 벌어지는 문화재 보호의 여러 현상들, 제도들을 참고해서 자기 나름의 문화재 보호 방안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 구로이타 가츠미의 문화재 보호 방안이 1차적으로 적용됐던 것은 조선입니다. 1910년대에 벌어졌던 조선 고적 조사 사업, 그리고 그에 따른 유적 보호,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이 구로이타 가츠미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총독부에 의해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문화재 보호 관련 기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선 보물 보증 명성 천연 기념물 보존령에서는 선정 기준이라든지 혹은 세부 범주, 장르 용어, 자문기구 등등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제 문화재 보호법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문기구를 두고 있는 이전까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존령 당시에는 보물 보존명성 천연기념물 보존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는 자문기구가 설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세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유형문화재의 장르 용어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 있습니다. 보존령, 식민지 시대 당시에 보존령에서는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 물건들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서적은 빠졌습니다. 이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어로 발음하면 좀 애매합니다. 전적 혹은 서책과는 다른, 굳이 직역하자면 서의 흔적 같은, 주로 이제 서에 관련 문화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마 한국어로 발음했을 때 이런 혼란사항을 고려해서 이 서적이라는 장르는 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보존령에는 이 보존위원회라고 하는 자문기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 면면을 보게 되면 총독부의 관료라든지 당시에 내무국장 오노 로코이치로가 회장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상무국장 아사무로 츠기요, 그리고 내무국장 오타케 주로 같은 인물들이 이 교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던 인물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구로이타 가츠미라든지 아니면 후지시마 가에지로, 이키요토 시로시 같은 당시에 1급 학자들이었습니다. 관변 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있던 타나카 토요조, 부시타 료사코 같은 인물들도 이 보존회 구성원 회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자문에 의해서 보존령에 의거한 문화재들이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조선인으로서는 김용진이나 최남선, 유정수 같은 인물들, 그리고 김대우 같은 인물은 이제 행정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능화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조선 고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거나 아니면 조선사 편수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본의 유력 학자들이 이제 학문적인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조선인들이 일부 참여한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존령이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연결된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지정문화재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보존령에 의거한 문화재들, 지정번호가 1번부터 15번까지 픽업을 했습니다만, 자, 그 중에서 지금 검은색은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로 인가가 되고, 녹색의 글씨들은 전부 그 다음 등급인
보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해진 이 지정 문화재들이 이제 해방 후에 북한에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남한에 있는 것들을 다시 분류해서 국보와 보물로 재배치한 것입니다.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1933년 일본 학자들이 주류가 중심이 되어서 지정했던 이 문화재, 지정 문화재의 내역들이 문화재 보호법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1927년에 나온 아오야기 남메이라는 일본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경성신문사라고 하는 신문사를 운영했던 저널리스트기도 하고 사실 조선사 편수의 위원이 됐습니다. 역사에도 조예를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자, 이 인물이 펴냈던 이 조선 국보적 유물급 고적 대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정 문화재들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지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연관성 정도는 일정 부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남대문이라든지 동대문, 평양 대동문 같은 주요 건조물들이 전부 여기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같은 경우는 경기도 경성구에 존재하고 있는 건조물인데, 이태조, 태조 이성계가 쌓은 한양성 남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심플한 캡션이 달려있고 한국의 역사에 비중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역시 태조 이성계가 쌓은 한양성의 동대문인데, 제일 아랫줄에서 보듯이 오니시 후쿠나가가 돌파했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1924년 일본의 합동참모본부가 펴냈던 일본 전사라고 하는 책에 임진왜란 당시에 한양성을 돌파했던 카토 키요마사 그리고 오니시 후쿠나가와 관련된 대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남대문하고 동대문 같은 건조물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역사의 정징, 미술의 모범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기준 정도로는 일본사와의 연관이 있는 한국의 건조물 혹은 조형물들이 이 지정 문화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평양 대동문입니다. 여기를 보면 불록 원년 임진왜란 때 오니시 후쿠나가가 점령한 것, 이런 캡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각사탑 경우는 이 책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상층부 3층을 지상으로 옮겨놓은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조선시대 충종이 대람서로 옮기기 위해서 이전하려다 말았다 라고 한 가지겠고, 두 번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것을 일본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 상층부 상계단을 내려놨다가 결국 옮겨가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일본사의 연관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동시대 일본 문화재 보호법과의 연관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이 1950년에 제정된 것은 그 1년 전에 있었던 호류지 금당백화의 화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내부뿐만 아니고 세계가 경악했던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새로운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날 아침에 주지 스님의 이 망명다시란 모습, 그때 당시에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일본의 당국에서는 10여 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차례 수정 검토를 거쳐서 문화재 보호법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재 보호법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것은 대략 1952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해부터 이제 한일 협정, 특히 이제 대일 청구권 교섭이 시작되었고, 일부 문화재 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관여하게 되면서 그 정보가 한국에 전해진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보존령보다도 훨씬 더 싱크로율이 높은 것이 1950년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자, 이 법률의 구성에서부터 문화재 지정 기준, 세부 범주, 지정 문화재의 세부 범주, 유형 문화재 장르 용어 같은 것들이 거의 번역 전제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1950년 문화재보호법은 그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는데 62년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1960년 개정안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세부 범주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사적명성 천연기념물이라고 되어 있던 1950년 당시에 범주가 바뀌게 됩니다. 사적명성 천연기념물이 없어지고 민속자료와 기념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 범주들을 그대로 옮겨와서 순서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1950년 문화재보호법과의 연관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문화재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일본의 위원회이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문화재위원회도 자문기구로서 대단히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항에서 명시된 내용이라든지 혹은 구성 방식, 운용 방식에서 많은 부분이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문화재보호위원회라고 해서 하나의 집행기구였습니다. 행정부서의 일부였고 문부성의 외국어로서 여러 가지 실행 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등에 관련된 의결을 행사하고 또 그것에 달린 집행을 이 문화재보호위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 기관으로서 문화재 전문심의회라고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도 여기에 속해 있었고 문화재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이제 문화재위원회가 갖고 있는 위상을 일본과 그대로 똑같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 특히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문화재보호위원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교부 장관의 발의에 의해서 제정 공포되게 됐습니다. 1960년 12월에 이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의 문화재보호위원회 성격과 기능 여러 가지를 참고한 것을 보입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제 자문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맺겠습니다. 사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는 두 겹의 일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문화재 보존령이라고 하는 법령과 그리고 동시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의 연관이 깊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시적인 관점 그리고 공식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보게 되면 그 법률이 제정되고 혹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언되었던 외정의 법령의 청산 혹은 새로운 모델의 제시라고 하는 발언들이 많은 부분 무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토들을 통해서 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참고 삼아서 문화재라는 개념보다는 문화유산 개념 같은 예들도 충분히 참고해야 될 것을 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세 분의 발표 모두 마쳤습니다.